혹시 매일 그 약만 먹으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질병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믿음이 정말 사실인지,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을 깨끗하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혈관 관련해서 만성 질환의 진짜 원인과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약은 임시 방편일 뿐이지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먼저 만성 질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치료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약은 합병증을 늦추거나 증상을 조절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을 드시면 혈압 수치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근본 원인인 혈관의 탄력성의 문제나 염증 상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저 강제로 혈압의 수치를 조절하는 게 약의 역할인 거죠. 당뇨도 비슷합니다. 혈당을 낮추는 약을 사용해서 혈당을 억지로 낮추는 동안에 우리의 몸은 여전히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문제를 계속 갖고 있게 됩니다. 조직의 깊은 곳에서는 제대로 당을 쓰지 않아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것이 쌓이면 결국 말초신경 손상, 시력 저하, 그리고 신장 기능 저하 등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쉬워집니다. 결국엔 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약에만 의존하면 결코 완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원인인 염증, 대사 이상, 비만 등의 요인을 개선하려면 식습관과 생활 전반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장기적으로 혈관 문제와 대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 대표적인 만성 질환은 왜 생기고, 또 수치만 낮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고혈압이란 우리 심장이 혈액을 더 높은 압력으로 내보내야 할 정도로 혈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단지 약으로 수치를 낮춰버리면 당장은 뇌출혈이나 심장 문제 같은 극단적 사고는 막을 수 있겠죠. 하지만 몸 구석구석의 작은 혈관들, 즉 말초 조직에는 여전히 저산소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약을 꾸준히 먹는데도 손발 저림, 말초 순환장애 이런 그 증상이 사라지지 않거나 다른 합병증이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이 남아있게 됩니다. 또 당뇨의 본질은 혈당이 높아지는 질환이지만 단순히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생긴다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대사 이상이 깔려 있어서 세포들이 포도당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가 바로 핵심인데요. 약으로 혈당 수치만 낮춘다고 해서 세포들의 저항성이 근본적으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 지표는 괜찮아 보여도 몸속에서는 지속적으로 산소 부족, 에너지 부족 상태가 돼요. 결국 신경 손상, 시력 손실, 신장 질환 등 각종 합병증이 나타날 위험이 줄어들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고지혈증 문제가 있죠. 고지혈증도 약으로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문제는 지속적으로 고지방 식사를 하면서 약만 복용하는 경우예요. 밖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계속 높이는데 몸 안에서는 억지로 약으로 수치를 내리려 하니 그 간과 근육 등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약물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모두 수치를 억누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고쳐야 궁극적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말은 왜 그렇게 자주 거론되는 걸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도대체 그게 뭐길래 문제가 되는 걸까요? 최근에 2-3주 사이에 식습관이 혈액검사 지표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히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은 그야말로 최근 식생활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150이 넘어가면 위험 신호로 판단하지만 실제로 300에서 500이 넘는 분들도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1000 단위를 훌쩍 넘어 5000 같은 극단적인 숫자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정도면 피를 뽑았을 때 혈액이 뿌옇게 보일 정도라고 하죠. 이렇게 중성지방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와 지방 식사를 함께 즐기거나 신체 활동이 없어 계속 먹기만 하는 습관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기름진 음식은 안 먹는데 라고 하더라도 정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결국 잉여 당분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돼 몸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콜레스테롤 역시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음식으로 과도하게 섭취하고 그 과정에서 운동이 부족하고 전반적인 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 혈관 벽에 쌓이면서 혈액 문제와 염증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떤 지방이 우리에게 해롭고 어떤 지방이 이로운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나쁜 지방과 좋은 지방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 꼭 트랜스 지방은 피하시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름 섭취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어떤 종류의 지방을 먹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마가린 같은 그 식물성 기름을 인공적으로 경화시킨 형태에서 그 트랜스 지방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공식품인 튀긴 과자나 빵 같은 것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염증을 유발하기 쉬워서 아주 최악인 지방으로 꼽히는 게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그리고 포화지방이라는 게 있는데요. 육류의 기름진 부위, 버터, 코코넛 오일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적당량을 섭취하면 큰 문제는 없지만 과하게 섭취하면 결국에 혈관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불포화 지방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메가3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의 올리브유, 견과류, 해산물 등에 포함된 지방인데 이런 지방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죠. 염증을 줄이고 HDL 콜레스테롤, 그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서 좋은 지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하기 때문에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많은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오메가6라는 게 있어요. 오메가6는 안 좋은 지방인데요. 현대 식생활에서 가공식품이라 외식에 많이 쓰이는 기름에 오메가6가 많이 있죠. 무조건 해롭진 않지만 오메가3에 비해서 훨씬 많이 몸속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주 범위 될 수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트랜스 지방은 반드시 피하고 과도한 포화 지방 섭취를 조절하고 그리고 불포화 지방을 적절히 채우는 것이 식습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 외에 또 중요한 영양소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지혈증에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잘 드시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성지방의 수치가 높은 사례가 종종 있죠. 그 이유가 바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제 탄수화물, 밀가루, 백미, 설탕, 과당, 액상과당 이런 곳에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정제 탄수화물은 흡수가 빨라 몸에 잉여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이것이 곧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서 체내 곳곳에 축적되게 됩니다. 과자, 빵, 면, 음료수, 떡 등에 많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섭취하는 경우가 많게 되죠. 그에 반해 복합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해주는데요. 현미, 통곡류, 채소처럼 껍질이나 섬유질이 있는 통곡물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서 섭취할 수 있게 되고요. 결국에 혈액 속에 중성지방을 급격히 올라가지 않도록 만들어주죠. 특히 음료수에 들어있는 액상과당이나 과일 농축 시럽은 흡수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게 됩니다. 거기서 혈관이 망가지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음료수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물이나 건강한 차로 대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그 음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성질환에는 그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도 산소와 영양이 부족하면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최근엔 우울증을 포함해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가 뇌 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와 영양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기관인데요.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저산소 상태가 생기기 쉬워져요. 뇌가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염증 반응과 대사장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기력과 우울감, 의욕상실,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쉬워지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는 마그네슘이 있는데요.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스트레스 완화에 기여합니다. 미역, 파래, 통곡물, 견과류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데 바나나, 콩류, 케일 등에 들어있어요. 이 트립토판은 우리의 기분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또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죠. 또 해조류나 버섯이 몸에 좋은데요.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 뇌까지 맑은 혈액을 공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결국에 마음 건강이라고 해서 단순히 심리적 영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혈액 및 대사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해조류, 버섯 같은 식품들은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해조류와 버섯은 자연이 준 항염증 보물 창고인데요. 해조류에는 미역, 파래, 김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은 바닷속이나 습한 곳에서 자라면서 스스로 염증과 미생물을 이겨내는 성분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도 혈액을 정화하고 염증을 억제하고 미네랄을 공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미역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버섯, 특히 표고버섯을 함께 넣으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표고버섯 역시 그 습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각종 박테리아나 곰팡이에 저항하기 위한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미역과 표고버섯을 함께 사용하면 염증 완화, 혈관 건강, 미네랄 보충 등의 큰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미역국을 드실 때 들깨가루를 넣으시면 오메가3까지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 스쿨 정도만 넣어도 풍미와 영양을 골고루 누릴 수 있습니다. 운동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과연 운동이 만성질환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은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운동의 진짜 가치는 칼로리 소모만이 아닙니다. 운동을 통해서 온몸의 혈액을 순환시키고 말초 혈관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유산소 운동인 걷기, 자전거, 수영 등 이런 것들을 하면 심박수가 상승하면서 혈액이 구석구석까지 도달하게 되고 노폐물을 신속히 배출하게 됩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게 되면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죠. 몸의 대사 능력이 좋아져요. 그래도 인슐린 감수성도 좋아지고 당뇨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할 때 우리 몸이 따뜻해지고 온도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혈류가 빨라지게 되거든요. 온몸 구석구석 혈관을 청소하게 되고 그 찌꺼기들을 배출하게 돼요. 그리고 산소 공급이 쉬워져서 활력을 불어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활성화되면서 우울감 감소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 식사할 때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공식품은 줄이고 채소와 통곡물 그리고 양질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밖에서 파는 음식은 종종 설탕, 소금, 기름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집밥을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외식이나 가공식품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곡물과 채소 중심의 식사가 아주 중요한데요. 밥은 흰쌀 대신에 현미밥이나 통곡밥을 선택하시고 반찬은 녹색 채소 위주로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물 종류도 끓이거나 볶기보다는 들기름을 살짝 곁들인 무침이 영양소 파괴를 줄이고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육류도 좋은 고기를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육류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를 고를 때도 트리플 A 이런 거 말고요. 3등급 정도가 더 좋고요. 돼지고기라면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처럼 비교적 살코기가 많은 부위가 혈관 건강을 해치지 않게 됩니다. 오메가3 대 오메가6의 비율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 오일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오일을 활용해서 음식을 조리하시면 좋은데요.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혈관의 염증 완화에 아주 좋죠. 들기름은 공기 중에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소비하시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짠맛과 단맛의 균형 또한 중요한데요. 정제염보다는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이나 전통적으로 구운 소금을 활용하시는 것이 몸에 부담을 덜 주게 됩니다. 짠맛과 단맛은 서로 억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금을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설탕 과잉 섭취부터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식습관만 조금만 바꿔도 약에만 의존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내 몸 스스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건강한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은 우리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누적되어 생기는 결과물입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 차근차근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면서 생활 습관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쑥 잘못 드시면 맹독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어요. 얼마 전 시골 마을에서 쑥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는데요. 마을 사람 7명이 쑥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이에요. 도대체 왜 그들은 응급실에 실려간 걸까요? 봄이면 향긋한 향과 쌉싸름한 맛으로 많이 먹는 쑥이 사실 정말 잘 알고 드셔야 한다는 건데요. 잘못 알고 드시면 이 마을 사람들처럼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쑥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쑥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 쑥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쑥의 효능,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쑥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자라는 쑥의 종류가 40종이 넘고 쑥과 비슷하게 생긴 독초도 있어서 채취할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오초라는 독초가 있어요. 쑥과 비슷해서 해마다 오초를 섭취하고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 오초는 조선시대에
사약을 만들 때 사용할 정도로 맹독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자랐을 때는 쑥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지만 어린 잎인 새순은 쑥과 너무 비슷해서 이런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쑥은 아무 데서나 채취해서 드시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금속 때문이에요. 도심이나 하천, 도로변에서 채취한 쑥에는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인 중금속이 검출이 되고 있어 쑥을 채취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안전하게 재배해서 판매되는 쑥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쑥 자체에도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들이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 복통, 설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임산부가 쑥을 드시면 자궁수축을 유발하여서 조산이나 유산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쑥의 독성은 봄에 채취할 때보다 여름에 채취한 쑥에서 강하게 나타나게 돼요. 쑥의 독성으로 인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재채기, 콧물, 눈물이 나고 두드러기, 복통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복숭아, 사과, 해바라기 또는 국화과 식물로 인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분들도 쑥을 함부로 드시면 안 되는데요. 쑥이 몸에 좋다고 하여서 계피, 대추 또는 각종 약재를 넣어 차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물 대신 드시거나 쑥즙을 내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평소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절대 이렇게 드시면 안 돼요. 한의학에서는 생쑥은 따뜻하고 익힌 쑥은 뜨겁고 매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라고 해요.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이 쑥을 저렇게 드시면 몸에 지나치게 많은 열이 발생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열은 특히 가슴과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열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쑥을 드실 때는 함께 먹는 음식도 중요한데요.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바로 우유예요. 요즘 쑥을 이용해 케이크도 만들고 음료로 쑥라떼 같은 것도 인기가 높은데요. 쑥의 효능들이 우유와 함께 드시면 전부 사라지게 되는데요.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쑥에 있는 폴리페놀과 결합하여서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좋은 쑥도 우유와 함께 드시면 전혀 소용이 없다니 정말 아쉽겠죠. 이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유 대신 아몬드유나 오트밀 같은 대체유를 사용하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쑥은 이렇게 주의할 점만 있을까요? 당연히 쑥에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들이 많은데요. 쑥의 효능 4가지 바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쑥의 효능은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쑥은 예로부터 약초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현대 한의학에서도 쑥은 약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쑥은 민간요법으로 상처에 붙여서 감염을 방지하거나 혈관 내 염증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었는데요. 이러한 쑥의 사용법은 과학적으로도 올바른 방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항염증 효능은 쑥에 함유된 타닌 성분 때문인데요. 타닌은 몸속에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쑥 특유의 떫은 맛을 내는 역할도 하지만 항염, 항알러지 작용으로 아토피 같은 알러지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혈액 정화작용을 해주는 클로로필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클로로필은 혈액 내의 해로운 병균을 제거해주는 백혈구의 수를 늘려주어 염증을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줍니다. 두 번째, 쑥의 효능은 당뇨 개선에 탁월하다는 거예요. 쑥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느리게 만들어 식후의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이들이 쑥 추출물을 먹고 난 후에 식후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많아 간에서는 포도당의 합성을 억제하고 근육에서는 포도당의 이용을 촉진해서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해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클로로겐산은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크게 낮아지게 하고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게 하는데도 도움을 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 2가지 성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네올입니다. 시네올이 혈당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여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말초 조직에서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시네올 말고도 쑥에는 이눌린,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등 여러 생리활성 물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당뇨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세 번째 쑥의 효능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시네올은 특유의 향을 내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네올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손발이 찬 수족냉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생리통, 생리불순 등의 여성질환을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쑥의 따뜻한 성질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자궁의 기능을 강화해주기 때문이랍니다. 네 번째 쑥의 효능은 장을 건강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소화불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쑥에는 시금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비 및 숙변 제거에 아주 탁월합니다. 또한 시네올은 위장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고 위장 내 유해균을 제거하여 소화장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쑥에 함유된 비타민 A는 장내의 점막을 보호하여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비타민 C는 장내의 유해균을 제거해줘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평소에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쑥을 드셔서 답답하고 더부룩한 증상을 해결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쑥을 드실 때 쑥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데 쑥도 궁합이 맞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건 아셨나요? 이렇게 몸에 좋은 쑥도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 음식이 있습니다.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쌀이에요. 쑥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바로 쑥떡 아닌가요? 어릴 적 쑥개떡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쑥떡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음식이죠.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며 당뇨도 많이 생기고 혈당이 오르는 것을 염려해서 쌀밥을 줄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쌀은 우리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죠. 쌀은 70% 이상이 녹말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핵심 원료입니다. 이 녹말은 우리 몸에 거의 완벽하게 흡수되는데요. 쌀에는 6% 이상의 단백질도 함유하고 있어서 근육에 필요한 활력과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쌀에는 지방, 식이섬유, 미네랄, 비타민이 다소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쑥과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이 됩니다. 쑥은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타민을 갖고 있어 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죠. 두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예요. 쑥과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염증과 항암에 놀라운 효능을 갖게 되는데요. 브로콜리는 건강에 좋은 채소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쑥과 함께 드시면 그 효과는 폭발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우선 철분의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지고요. 그래서 특히 철분이 부족한 산모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좋은 식품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무기질과 비타민의 구성이 좋아 염증 해소에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혈액이 산성화되어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온천 차단해주고 세균에 대한 저항력도 길러주고 최고의 항염, 항암 식품이 되는 거죠. 또한 쑥과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면 정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쑥에는 아테미신산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성분이 간에서 중성지방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간도 해결이 되고 몸에 지방이 저장되는 것을 막아주어서 다이어트와 붓기 제거, 특히 뱃살 제거에 탁월합니다. 세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쑥과 함께 계란을 드시면 나이가 들며 많이 생기는 신경통과 손발 저림 증상을 해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성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쑥의 따뜻한 성질로 인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의 붓기와 독소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좋아서 신경통, 저림 같은 증상을 진정시키는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계란의 단백질과 쑥이 만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계란에는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가 부족한데 쑥에 많은 비타민C가 있어서 계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쑥의 칼슘과 미네랄은 혈액 속에서 세포의 균형을 지켜주고 폐를 정화하여 폐질환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또한 골다공증과 같은 뼈질환을 예방해주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쑥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도 좋은데요. 계란의 콜린과 쑥의 비타민이 함께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뇌세포를 보호하여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네 번째, 쑥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콩나물이에요. 콩나물과 쑥은 식이섬유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서 소화 기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또한 콩나물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자연적인 비타민 보충제 역할을 합니다. 콩나물에는 비타민이 적지만 이를 쑥과 함께 섭취함으로써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 강화에 필요한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보충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쑥과 콩나물을 함께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매우 좋은데요. 콩나물에 함유된 실리카와 쑥의 비타민이 함께 작용하여 피부 탄력과 보습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노화를 예방할 수 있어 정말 좋은 궁합이 되는 거죠. 쑥하고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은 이렇게 많은데요. 그렇다면 쑥은 어떻게 드셔야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까요? 쑥떡 같은 음식은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쑥을 잘 세척하여 말린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 두시면 여러 요리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에도 좋은데요. 요거트에 쑥가루를 섞어 드시면 혈당 관리와 더불어 장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밥 지을 때 잡곡과 함께 쑥을 넣어도 좋고 쑥 부침개, 쑥 전병 등을 만들어 드셔도 맛과 향이 아주 좋죠. 계란물에 쑥가루를 넣어 계란말이 할 때 드셔도 되고 계란찜이나 계란국에 쑥을 넣어 드셔도 됩니다. 계란찜이나 계란말이를 만들 때 브로콜리까지 넣어서 드시면 건강에 더욱 좋은 음식이 된답니다. 요즘 들어서 암 예방 음식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정말로 암세포를 굶겨 죽일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60대 이후가 되면 건강관리는 정말 중요하죠. 특히 암이라는 질환은 누구나 한 번쯤 두려워하거나 주변 분들을 통해 접하게 되는 병이죠. 그런데 암을 예방하거나 암을 치료 중이거나 또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지금부터 암세포를 약하게 만들고 더 자라지 못하게 돕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암과 음식의 관계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온 말 중 하나가 바로 암은 탄수화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물론 탄수화물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탄수화물이 문제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되는 걸까요? 먼저 암세포는 빠르게 자라는 세포라서 다른 세포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암세포는 포도당, 즉 당분을 아주 좋아해서 혈당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갔을 때 이를 재빨리 흡수하려고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너무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정상세포도 에너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몸 상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의 종류와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 들어보셨나요? 나쁜 탄수화물이라 하면 정제된 흰 밀가루,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나 빵, 흰밥 등 섬유질이 거의 제거된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 지수가 높아서 섭취 후에 혈당이 빠르게 치솟는 게 특징이죠.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통곡물, 현미밥, 채소,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 등이 있는데요. 이런 식품들은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섬유질도 많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암세포에게 당을 빼앗길 확률을 줄여줍니다. 암 환자분들이 식단을 짜실 때는 바로 이 혈당 지수와 인슐린, IGF-1 호르몬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혈당이 높아질수록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동시에 인슐린 유사성 인자도 자극되어 암세포 성장을 더욱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시 정리하면 탄수화물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좋은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항암치료 중이거나 항암치료가 끝난 뒤에는 도대체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궁금하시죠? 항암치료는 우리 몸의 암세포를 공략하지만 동시에 정상세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들, 이런 세포들은 소화기 점막에 많이 있는데요. 항암제의 타격을 받아 입맛이 없어지거나 소화장애, 구역질, 설사 등의 부작용을 겪는 분들이 아주 많죠. 하지만 암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 몸의 정상세포가 힘을 내야 합니다. 즉 제대로 먹어주지 않으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면역력도 함께 낮아질 수 있어요. 항암치료 부작용 때문에 입맛이 없더라도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입맛이 없는 기간에는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환자를 생각해서 영양가 많은 음식을 만들어주지만 환자 본인은 몇 숟갈만 먹어도 금방 속이 불편하거나 토할 수 있어요. 이때 억지로 먹기보다는 오히려 수액 등으로 일시적 영양을 보충하고 이 소화기관을 쉬게 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 끼에 밥 한 고기를 뚝딱 먹기 힘드실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 번 소량으로 섭취하여서 몸이 안정적으로 영양소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모든 환자가 채식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고기나 생선,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를 조금씩 곁들여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완전히 동물성 단백질을 배제하는 통곡물, 채소 중심 식단도 물론 좋을 수 있지만 식사량이 충분치 않다면 오히려 영양 결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지방의 섭취가 아주 중요한데요. 기름기 많은 붉은 고기와 가공육은 되도록이면 먹지 않되 들기름이나 아마씨유,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기름 그리고 견과류를 통해서 좋은 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기름이 산패되지 않도록 신선하게 관리하고 너무 과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이요법이 중요한 이유는 항암 치료의 효과를 도와주고 치료 후 회복 속도를 높이고 재발의 가능성을 낮추는 데도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또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암에 좋다던데 그럼 난 항암 치료 대신 비타민C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비타민C가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은 맞아요. 항산화 작용,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상처 치유, 감기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을 인정받았어요. 암 환자에게도 보조요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죠. 하지만 비타민C 하나만으로 암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비타민C 역시 고용량을 사용할 경우에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이중작용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전문 의료진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저용량의 비타민C는 항산화 효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정도 하루에 1000에서 2000mg 정도는 이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용량의 비타민C 정맥주사는 매우 높은 농도로 투여할 경우에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 효과가 항암제만큼은 강하지 않고 투여 방법 및 용량 설정이 아주 까다로워요. 결국 비타민C는 항암 치료의 보조적인 역할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등의 표준 치료를 대체할 수준으로 삼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들의 식생활에서 특별히 주의할 점들이 있는데요. 암 투병으로 암과 싸우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보다는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듯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활 습관을 정비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굶기 정말 위험한데요. 암세포를 굶기겠다며 극단적으로 공복 상태를 유지하거나 단식에 가까운 식단을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정상세포에도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세포가 오히려 더 강하게 자랄 빈미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이 과다하거나 고칼로리 음식은 멀리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지방세포가 늘어나면 특히 여성 호르몬이 지방 조직에서 추가로 생산되어서 유방암 재발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짠 음식, 가공육, 과도한 육류 섭취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가공육과 붉은 고기는 여러 연구에서 암 발생 위험과 관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섭취량을 줄이거나 섭취하더라도 살코기 형태를 선택하시고 조리 시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해 주기 바랍니다. 과도한 염분 섭취는 위암이나 여러 합병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김치, 장아찌, 젓갈처럼 짠 음식도 제한하셔야 합니다. 또 몸 상태를 고려한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유, 치즈 등 유가공 식품도 암 환자에게 이로울 수도 해로울 수도 있어요. 우유에 포함된 정상인자가 IGF-1 경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으며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위장 상태가 안 좋은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분들이나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저지방 우유, 두유 등을 적당히 섞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개인 상태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과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암세포를 약화시키는 5가지 식품이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식품들이 암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암세포를 약화시키는 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5가지 식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대체로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서 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가 항암 채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브로콜리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뽑은 대표 항암식품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물질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먹는 방법으로는 튀기거나 오래 삶기보다는 찜기에서 살짝 쪄서 드시는 게 영양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줄기 부분도 부드럽게 손질하여서 먹으면 좋지만 너무 질긴 부분은
식감이 거칠 수 있으니 잘라내시고 나머지 줄기는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세척법도 중요한데요. 잔여 농약이나 먼지가 봉우리 사이에 끼기 쉽기 때문에 브로콜리를 뒤집어서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2-30분 정도 담가두면 훨씬 깨끗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고구마예요. 혈당을 올린다고 들었는데 암 예방에 좋을 수도 있나요? 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물질도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노란색, 주황색 빛깔을 띠는 고구마의 속살에는 활성산소 제거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드실 때는 꼭 껍질째 드시는 게 좋은데요. 영양소를 온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이죠. 다만 깨끗이 세척하셔야 되겠죠. 익히거나 구우면 당도가 상승하여서 혈당이 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당뇨를 관리하거나 체중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생고구마를 조금씩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심해질 수 있고 변비나 장내가스가 차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본인 소화 상태에 맞춰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역이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미역귀가 아주 좋아요. 미역하면 생각나는 게 생일에 먹는 미역국, 또 산후조리할 때 먹는 미역국, 이런 거 생각하시죠. 미역과 같은 갈조류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또 면역력 기능을 증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러 논문에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역귀가 후코이단의 함량이 아주 높은데요. 후코이단은 암세포의 자멸, 즉 암세포가 스스로 괴사하거나 죽도록 유도하는 기전이 연구되어 있어요. 물론 사람 몸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미역국으로 끓여 드시거나 미역기를 샐러드처럼 살짝 초무침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 주의하실 점은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은 요오드 과다 섭취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양을 조절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암 예방에 좋은 음식은 바로 토마토예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빨간색을 띠고 있죠.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노화를 일으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데 아주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 역시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발암물질의 작용을 무력화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는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이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살짝 기름에 볶거나 소스 형태로 조리했을 때 체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흡수율이 10% 미만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죠. 토마토를 올리브유 등에 살짝 볶아서 드시게 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몇 배나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가 수분 함량이 낮아 라이코펜 등 영양 성분이 상대적으로 농축되어 있을 수 있어요. 위장이 약한 분이라면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토마토는 산성도가 높기 때문에 위염, 위궤양 등을 겪는 분은 속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항암식품 하면 바로 마늘이죠. 마늘은 한국 음식에 정말 빠지지 않은데 항암의 1등이라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도 항암식품으로 마늘을 손꼽고 있는데요.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건강식품에 들기도 했죠. 마늘의 주 성분은 알리신인데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지니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생성되는 성분인데요. 그냥 마늘을 통으로 삼키기보다는 칼로 잘게 다지거나 으깬 뒤에 한 10분 정도 놔두면 충분히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살짝 가열해도 어느 정도 성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마늘 특유의 향과 매운맛 때문에 위 점막이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속쓰림이 있으시다면 과한 섭취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 등을 드시는 분들은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시금치는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시금치죽 등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식탁에 오르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예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시금치는 눈 건강, 염증 완화, 그리고 항암 효과 등 많은 효능이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상을 통해서 시금치를 드실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정말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시금치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철분의 함량이 아주 높고 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이에요.
카로틴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죠. 시금치에는 많은 또 효능이 있지만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다는 거예요. 옥살산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성분인데요. 옥살산은 다른 말로 수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옥살산은 장내 점막을 통해 흡수하게 되는데 칼슘과 만나면 옥산산 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옥살산 칼슘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결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결정은 뾰족뾰족한 형태의 알갱이가 되는데 조직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신장 내에 박히면 신장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작은 크기의 옥살산 칼슘은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는데 소변 내에 옥살산 칼슘의 농도가 올라가면 이 결정들이 달라붙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커진 덩어리들이 신장에서 발견되면 신장결석, 요로에서 발견되면 바로 요로결석이 되죠.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은 물에 녹는 수용성 옥살산과 물에 녹지 않는 불수용성 옥살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불수용성 옥살산은 이미 칼슘과 결합된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물에 녹지 않아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어려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수용성 옥살산인데요. 이 수용성 옥살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장내에서 흡수되고 칼슘과 결합하여 덩어리를 이루고 뾰족한 결정이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한 논문에서는 시금치에는 수용성 옥살산이 92%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를 드시면 옥살산이 많이 흡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금치를 드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드실 때 옥살산을 제거하고 드시면 됩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시금치의 옥살산이 끓는 물에 녹아 나오게 됩니다. 이 물은 채소로 사용하지 말고 바로 버려야 해요. 시금치 나물을 만들 때 시금치를 물에 데치는 과정 반드시 하죠. 이 과정은 시금치에 숨을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끓는 물에 데쳐야 할까요? 보통은 너무 오래 데치면 시금치가 너무 흐물거리고 시금치의 비타민C가 파괴되어 30초 정도로 잠깐 데치잖아요. 식감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옥살산을 제거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배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시금치에 데치는 시간에 따른 성분 변화를 발표했어요. 데치기 전 시금치 100g당 옥살산 함량은 1075mg 정도인데요. 1분 정도 데치면 750mg 정도로 줄어듭니다. 끓는 물에 데친다고 해도 시금치의 옥살산이 모두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거죠. 더군다나 30초만 끓는 물에 데친다면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의 함량은 아직 많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약간 넣고 데치잖아요. 소금을 넣으면 시금치의 색깔도 약간 진해지고 맛도 좋아져서 소금을 첨가하게 되는데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넣고 실험을 하였어요. 이 실험 결과에서 소금을 넣지 않고 시금치를 데쳤을 때가 소금을 넣고 데쳤을 때보다 옥살산을 더욱 많이 제거한다고 발표했어요. 데치는 목적이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소금을 넣지 않고 데치기 바랍니다. 만약 시금치를 5분 이상 끓는 물에 데친다면 흐물거리게 되어 식감은 완전 엉망이 될 거예요. 하지만 신장이 건강하지 않거나 결석으로 고생한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식감보다는 건강을 더 생각하셔야 되겠죠. 물론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도 몸속에 장기 기능이 많이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시는 것이 좋아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 덩어리를 이루어 건강을 해치는 건 아셨잖아요. 그리고 시금치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 있어요.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우유와 두부예요. 농립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우유와 두부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몸에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발표했어요. 요로결석, 신장결석에 걸리게 되면 그 통증은 아주 극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유와 두부는 시금치와 함께 섭취하면 결석 외에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시금치에 구연산과 결합하여서 구연산 칼슘이 되는데 이 성분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 건강에 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정말 우리 몸에 보약이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감이에요. 시금치와 감은 서로 다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시금치에는 철분, 엽산, 비타민 A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감에는 칼륨, 비타민 C,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감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C는 시금치의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감에는 당분이 많아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혈당 수치 조절을 위해서 섭취하는 양을 조절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의 껍질에는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평소 민감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시금치와 궁합이 잘 맞는 식품에는 들기름, 참기름, 참깨가 있는데요. 들기름은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의 지용성 영양소들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시금치의 최대 단점인 옥살산을 중화시켜 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시금치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눈 건강을 좋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인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비타민 A는 모두 지용성 성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 참기름과 같은 건강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정말 보양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는데요.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뿐만 아니라 레시틴이라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는데 시금치에 지용성 영양성분 뿐만 아니라 수용성 영양성분까지도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시금치와 계란에 들기름을 함께 드시면 음식의 궁합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시금치의 효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시금치에는 철분 함량이 매우 풍부하고 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의학에서 시금치는 염증을 치료하는 데 약재로 사용될 정도로 염증 치료에 효과적인데요. 시금치는 겨울에 해풍을 맞고 자라 초록색이 짙을수록 효능이 좋은 것입니다. 시금치에는 수분,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3대 영양소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예요. 주요 성분으로는 눈 건강, 혈압 개선, 면역력 향상, 신체 발육 촉진, 피부 미용, 변비 예방,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이에요. 특히 혈액 속의 만성 염증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루테인, 셀레늄, 엽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스웨덴의 린코핑 대학교 연구팀은 연구 결과에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이 관상동맥질환과 관련이 있는 염증을 억제하고 관상동맥질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관상동맥은 심장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데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시금치의 뿌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카로틴 성분이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만성염증을 억제하게 되고 이로써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시금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아주 좋은데요. 이는 시금치에 함유된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 때문이에요.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수치를 낮추고 혈관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한 가지 문제는 시금치의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사과에는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바로 이 펙틴이 식이섬유의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수용성 성분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사과의 펙틴은 장 건강에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과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까지 극대화가 되는데요. 시금치에 풍부한 엽록소와 엽산이 항암 작용을 하여서 암세포를 억제하고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또한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당뇨를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가 좋아지게 되는데요. 사과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당분이 결합하여 몸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시금치와 사과의 식이섬유는 음식물을 장 속에 오래 머물게 하여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여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시금치와 사과를 함께 드실 때는 시금치를 먼저 끓는 물에 삶아 물은 버리고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시금치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이 있어요. 바로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의 아스피린 등의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약은 혈액을 묽게 하여 혈관 속에 뭉쳐있는 혈전을 녹여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시금치와 함께 드시게 되면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이와 반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여 혈액 응고를 촉진시켜주는 것이에요. 혈액 용해제를 드시는 분은 시금치를 드실 때 2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된장국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어서 많이들 드시잖아요. 이때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된장의 콩과 된장국에 넣는 두부에 함유된 칼슘과 만나 옥살산 칼슘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것을 그냥 드시게 되면
신장 결석과 요로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시금치 된장국을 조리하실 때는 반드시 시금치를 5분 이상 데쳐서 데친물은 버린 후에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채소는 보통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신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시금치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샐러드에 시금치를 넣어 드시기도 하는데 조금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드시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피자에도 시금치를 올려서 드시는데요. 이때도 생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데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